구물주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생겨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와봤는데, 월세 받으려고 영끌에서 다가구를 샀는데 그거 사봤자 남는 게 없다, 뚝뚝 떨어진다, 이런 걸 본 것 같은데, 근데 왜 구물주는 이렇게 항상 웃고 있을까? 이거 건물주들만 아는 비밀인데, 일단은 이제 지출되는 비용이 고정 비용이랑 변동 비용이 있죠. 고정 비용부터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고정 비용에는 제일 큰 거죠. 대출 이자입니다.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금리가 낮았을 때가 있고 높았을 때가 있는데, 제가 낙찰을 받았었을 때는 금리가 낮았었어요. 지금은 금리가 거의 한 2배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그 차이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한 사례로 말씀드리면, 대출 한 8억 받았어요. 이자가 3.1%, 금리를 올리고 고정으로 했었어야 됐는데 대부분 다 변동을 했었거든요. 3.1% 했었을 때 매월 한 약 200만 원 정도 이자가 나갔고요. 최대 높았을 때는 6.3%까지도 올라갔었습니다. 지금은 5% 후반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제일 높았을 때가 6.4%니까 계산해보니까 매월 414만 원 이자가 나가더라고요. 2배 정도 차이가 나죠. 금리가 높아졌을 때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좀 타격을 많이 받긴 합니다. 금리가 인상이 될수록 순월세가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치명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금리가 인상이 되면 임대인들도 멍하니 가만히 있진 않아요. 금리 대비해가지고 보증금 대비 월세 얼마, 이런 기준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임대인들이 순월세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월세도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월세 이제 1년 계약을 하시는데 생각보다 계약 기간을 다 채우고 나가시는 분들이 없어요. 중간중간에 이제 나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가시면 그 시세대로 또 월세를 올려가지고 또 받게 되는 거죠. 이제 이자가 올라가기 때문에 순월세는 줄지만 나중에 또 세팅을 했었을 때는 어느 정도 보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월세를 올려 받으셨나요? 네, 제가 강의 때도 계약서를 실제로 보여드려요. 40만 원에 세팅했던 거를 55만 원에 세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왜냐면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전세를 살까 월세를 살까 수요가 있는데, 전세를 사실 대출 없이 들어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대출을 받고 들어가시거든요. 그럼 대출 이자가 또 같이 올라가요. 전세 대출을 받고 전세로 사느니 차라리 월세가 낫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또 월세 수요가 몰리게 되고, 근데 공급은 일정하잖아요. 수요가 많으면 당연히 월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경제 원리라고 봅니다. 다음 이제 고정 비용은 건물 청소비입니다. 보통 이제 내가 다가구 주택 주인 세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청소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청소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고용할 수가 있어요. 그 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역마다 뭐 몇 회 나오는지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지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보편적으로 일주일에 한 2회 정도 나오시고 한 달에 한 14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비용이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공실이 났을 경우에 이 청소 업체한테 그대로 또 맡깁니다. 비용이 다 달라요. 원룸 같은 경우에는 한 6만 원, 그리고 1.5룸은 8만 원, 2룸은 12만 원, 3룸은 한 35만 원 정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걸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경매로 낙찰을 받잖아요. 명도를 싹 해요. 처남이라든지 장모님 모시고 가가지고 건물도 한번 보여드리고, 왜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또 백수였기 때문에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이 대놓고 얘기하시진 않았었어도 얼마나 좀 불안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상한 놈한테 시집 보내갖고 내 딸내미 고생하는 거 아닌가, 좀 애매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직접 청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임대를 주잖아요. 특약을 넣었어요. 퇴실시 청소 비용은 임차인이 부과한다. 여기에서 팁이 하나 있어요. 실비 청구한다라는 내용을 넣어요. 실제 비용을 청구한다라는 거예요. 보통 이제 1년이나 2년 단위로 해서 계약을 하잖아요. 2년 전 청소비와 2년 후 청소비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실제 비용을 청구한다라고 고지를 하고, 오른다 하더라도 저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바로 그 비용을 받아가지고 청소업체를 써가지고 청소를 다시 시켜놓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만 세팅을 딱 해놓으면 그 이후로는 청소 비용이랑 들어갈 게 없는 거죠. 내부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고정 비용이 이제 공동 전기료가 있는데요. 엘리베이터 전기세, 복도 등이라든지 공용 부분에 대한 전기료라고 보시면 되는데, n분의 1로 따로 거두시는 분도 있고요. 안 걷고 그냥 임대인분이 다 납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n분의 1 청구를 해서 공용 관리비에 녹여서 받고 있습니다. 공동 전기세가 뭐 10만 원이 나왔다. 그럼 10만 원 나누기 뭐 19가구면 19가구. 근데 그거를 제가 하면 또 골치 아프잖아요. 일일이 청구하는 것도 바쁘기 때문에 저는 아예 그냥 업체에 위탁을 다 시켜버려서 그 업체에서 일일이 다 청구해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수도세도 있는데 사용량이 좀 다 다르잖아요. 제가 이제 낙찰받은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수도 계량기가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관리업체에서 호실마다 계량기를 체크를 해가지고 그 비용만큼 또 따로 청구를 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인터넷, TV가 있죠.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쓰고 있는 인터넷을 끌고 와가지고 TV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다가구 건물 같은 경우에는 주인이 한 명이다 보니까 인터넷이라든지 TV를 통으로 설치를 합니다. 19가구에 뭐 LG를 설치했다. 그럼 19가구가 전부 다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 비용 또한 세대별로 나눠가지고 기본 관리비로 받고 있는 거죠. LG를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약정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약정 기간이 끝나면 그냥 그대로 유지를 시키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유지를 하진 않거든요. 한번 뭐 KT나 SK로 한번 갈아타요. 그러면서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은품들도 있을 거고 현금 지원도 있을 거잖아요. 이제 저는
원래 LG를 썼어요. 근데 아이가 있다 보니까 LG가 아이들 나라라든지 이런 게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를 갈아탈 수가 없었어요. 괜히 LG 한번 전화해서 나 해지할 거다. 해지부 연결해줘라. 일부러 전 전화를 했어. 그랬더니 해지부에서 다시 재약정을 해주시면 현금을 얼마 주시겠다. 뭐 상품권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어차피 할 생각은 있었지만 3년 재약정을 하면서 비용 지원을 또 받았거든요. 그 논리라고 하면 다가구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주인이 한 명이고 만약 19가구다. 19가구에 인터넷과 통신이 있잖아요. KT였던 거를 또 LG로 가고 LG였던 걸 KT, KT였던 걸 SK로 가거든요. 복잡하지 않냐? 전혀 그런 건 없어요. 견적을 받았더니 지원금이 괜찮아. 계약을 하시면 담당자가 알아서 저희 세입자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일정 조율을 한 다음에 기존에 있던 기계를 회수해서 반납하고 새로 놔주시거든요. 최근에 바꾸긴 했는데요. 대략적으로 한 가구당 한 20에서 30만 원 정도는 지원을 받는다고 보시면 지금 몇 가구 관리하고 계세요? 46개 하고 있습니다. 또 부가적인 수익이 또 나고 계약자는 또 저잖아요. 비용 처리도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 다가구 변동 비용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잘 모릅니다. 업체가 알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그 전에 아예 확인 안 했거든요. 이제 촬영 준비를 하면서 알아봤는데 원룸은 한 달에 한 1,000원씩, 1.5룸은 1,500원, 뭐 3룸 2,000원씩 계속 매달 받고 있다가 1년에 한 번이든 2년에 한 번이든 정화 청소를 해서 그렇게 이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각종 수리비입니다. 거실 등이라든지 방 등이 나갔어요. 싱크대 수전이 고장났다, 뭐 물이 샌다, 이런 부분 관련해서 수리 비용이 나가는데 제가 직접 관리를 한다면 제가 직접 가서 수리를 해주거나 그때마다 업체한테 맡겨야 되거든요. 저는 애초에 이제 업체에 맡기고 있기 때문에 견적을 보고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같은 교체 비용이 뭐 5,000원인데 바꿔도 되겠느냐? 네, 바꾸세요. 그럼 이제 그때 수리를 해주시는 거고요. 이제 원가 비용이 있잖아요. 그 비용만 제가 납부를 하고 따로 인건비는 제가 드리진 않아요. 준신축의 건물을 받았다 보니까 따로 이렇게 수리해야 될 부분들이 많지는 않고 뭐 한 약 50개라고 봤었을 때 한 달에 한 2건? 기본적으로 도배가 제일 비싸긴 하죠. 임차인의 실수로 인해서 스크래치가 났거나 오염이 났어요. 그럼 그 비용은 임차인한테 받죠. 근데 생활 오염은 받기가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도배는 사실 자재 비용이 비싸지가 않아요. 인건비지. 이제 업체를 좀 쓰다 보니까 이 업체들도 건물 관리 워낙 많이 하잖아요. 애매한 부분들이 있으면 도배지를 또 가지고 있어요. 땜빵을 또 기가 막히게 또 이렇게 해주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 업체도 굳이 그렇게 땜빵까지 하면서 하는 이유가 업체들이 많거든요. 고객 관리이기 때문에 또 서비스로 해주는 경우도 있고 정 안 됐을 경우에는 이제 도배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또 제일 크게 들어가는 게 아무래도 중개 수수료죠. 중개 수수료가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지역은 이제 원룸, 투룸에 따라서 아예 금액을 딱 정해놓는 지역이 있고요.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임차인이 낼 것도 임대인이 둘 다 내는 그런 지역도 있고요. 관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복비가 안 들잖아요. 어떤 부동산에 복비를 받는데 그럼 거기 손님이 가겠어요? 안 가는 거죠. 그게 관례가 돼서 어쩔 수 없이 못 바꾸는 데도 있고 어떤 곳들은 이제 기본 복비에다가 조금씩 더 얹어서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월세 한 달치를 그냥 줍니다. 그렇게 좀 더 챙겨 드려야지 소장님이랑 또 이제 친분 관계도 있을 거고 제 걸 먼저 빼주시잖아요. 공시를 둘 바에는 빨리 맞추고 이 비용을 받아가지고 소장님도 드리면 이런 관계가 또 유지가 되거든요. 그 세입자분이 만약에 월세를 미납을 하게 되면 또 소장님이 가서 또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는 부분들도 있고 근데 실제로는 46개 호실이면 전세도 있고 월세도 있을 거 아니에요. 월세는 1년, 전세는 이제 2년이에요. 근데 월세 기준으로 보면 1년을 채우시는 분이 많이 없다 그랬잖아요.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그 임차인이 복비를 내잖아요.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 세금은 재산세를 제가 한번 어제 위텍스를 가서 조회를 해봤어요. 지금 건축물에 대한 거는 한 10만 원 정도 나왔고요. 주택분 같은 경우에는 1기분, 2기분에서 나눠서 내요. 7월달, 10월달에 내는데요. 7월달에는 100만 원, 10월달에는 100만 원. 총 합치니까 한 21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건물에 공시가액이 있죠. 거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공시가가 한 10억 정도 되는 건물에 한 요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주택수에 따라서 또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 다음은 이제 화재보험인데 이제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 대출을 받잖아요. 은행에서 다가구 건물은 필수적으로 화재보험을 가입을 시켜요. 이 건물을 담보로 해갖고 대출을 해줬는데 이게 만약에 화재가 나서 건물의 가치가 없어진다라고 하면 은행에서 이 채권을 회수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필수적으로 들거든요. 보통 자서할 때 같이 화재보험을 가입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소멸성으로 해가지고 가입을 했고요. 1년에 한 번 납부를 하는데 약 한 40만 원에서 한 50만 원 정도. 생각보다 들어가는 비용도 있고 아낄 수 있는 비용도 많네. 사실 다가구를 일반 매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경매로 사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경매로 세 채 다 구매하셨죠? 네네. 경매로 샀을 때 이점. 이점이 너무 많은데 일반 매매와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수강생분들이 많이 물어보거든요. 아, 금매가 있는데 사면 안 되냐. 금매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다가구는 금매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어차피 매물 올려놓고 월세는 계속 꾸준히 들어오잖아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팔려도 그만, 안 팔려도 그만 이다라는 이제 생각으로
투자로 이제 내놓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인 분들이 이게 금매인지 아닌지 파악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보통 다가구 일반 매매를 할 때 보통은 이제 대출을 받죠. 근데 일반 매매 다가구는 대출 승계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8억이 대출이 있고 그 다음에 보증금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모자른 금액이 대신 투자금인데 이 8억이 안 나오고 5억이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개인 DSR 때문에 그래요. 주택담보대출이잖아요. 근데 저는 소득이 돼서 8억이 나온 거야. 근데 매수인은 소득이 안 돼가지고 DSR에 걸려갖고 4억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반 매매 같은 경우에는 대출 승계가 안 되는 물건이 많아서 매매가 잘 안 이루어져요. 그런데 다가구를 만약에 경매로 낙찰을 받는다.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대출 안 나온다. DSR 똑같이 걸리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는 이제 또 사업자 대출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개인 DSR이 걸리지가 않죠. 그리고 애초에 저는 대출 자소를 할 때 사업자 대출 그리고 나중에 내가 매도할 때 이 금액 그대로 대출 승계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사업자 대출을 활용을 해서 DSR에 걸리지가 않기 때문에 매수인들도 DSR에 걸리지 않아서 대출 승계가 또 그대로 되는 거기에 플러스에다가 우리가 더 억 단위로 또 싸게 사면 훨씬 경매가 더 이득인 거죠. 얼마나 공부하면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열심히 한다라고 하면 한두 달 안에도 가능합니다. 제가 한 3개월 만에 받았기 때문에. 다가구를요? 네. 빌라 아파트 투자하다가 다가구 투자 알고 공부하면서 3개월 만에 혼자서 받은 거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